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7월 중순, 하늘이 찢어질 듯 빗줄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가던 유봉현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폭우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으려 해도 빗줄기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발밑은 진흙탕으로 미끄러워 한 걸음 옮기기조차 위태로웠지요. 봉현은 쉼없이 쏟아지는 빗물을 손으로 훔치며 간신히 앞을 더듬었습니다. 어디든 비를 피할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러다간 밤을 넘기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겠구나. 봉현은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산길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틀거리며 걷던 끝에 어스름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마을이다. 사람 사는 곳이 있구나. 봉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낮고 누추한 초가집 몇 채가 빗줄기 속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현이 첫 번째 집 처마 밑으로 급히 몸을 피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구부정한 허리의 할미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났지요. 할미는 흐린 눈으로 봉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오늘은 사람의 기운이 흔들리는 날이라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미? 봉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황춘매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봉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할머니의 시선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봉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폭우 속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길을 잃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춘매는 한참을 말없이 봉현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마을 안쪽을 가리켰지요. 저 골목 끝에 과부댁이 하나 있소. 장설이라는 계집인데 혼자 사니 묵어갈 수는 있을게요. 하나 조심하시게나 도령. 오늘 밤은 예사롭지 않은 밤이라오. 봉현은 할머니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다른 집들보다 조금 큰 기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진 곳이 여럿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지요. 봉현은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봉현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여인은 30즈음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 장설이었습니다. 뉘시기에 이 밤중에 남의 집을 찾으셨습니까? 설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봉현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사정을 설명했지요. 송구합니다. 길을 가던 중 폭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에라도 몸을 누일 수 있다면 큰 은혜겠습니다. 설이는 한참을 말없이 봉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마땅한 방은 없으나 사랑채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봉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서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는 비록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으나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리는 봉현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지요. 봉현이 옷을 갈아입고 나니 서리가 소반에 밥과 나물 몇 가지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변변치 못하오나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현은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봉현이 밥을 먹는 동안 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봉현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서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여인의 옆모습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그 어깨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봉현이 빈 그릇을 내려놓자 서리가 다가와 소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지요. 이제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개면 길을 떠나시면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리가 방을 나가려는데 봉현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저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리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봉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마을 어귀의 할미께서 오늘 밤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서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할미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봉현은 홀로 어두운 방에 남겨졌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고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어댔습니다. 봉현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마을이로구나. 할머니의 경고며 저 과부의 깊은 근심이며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이 집에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던 봉현은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한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했던 것입니다. 아니, 한숨이라기보다는 흐느끼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봉현은 귀를 기울였지만 빗소리에 가려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요. 혹시 서리가 우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듣는 것일까? 봉현은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녘이 되었고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봉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눈을 붙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집과 서리에 대한 의문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 무렵 봉현은 가벼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빗줄기는 완전히 그쳤지요. 봉현이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자 안개가 자욱한 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 한쪽에서 서리가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지요. 봉현이 다가가자 서리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봉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서리가 안채로 들어간 사이 봉현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에는 이끼가 끼었고 장독대의 독들도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혼자 사는 과부가 집을 돌보기에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잠시 후 서리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따뜻한 죽과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봉현은 사랑채로 들어가 상을 받았습니다. 서리는 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변변치 못하나 드십시오. 다 드시면 떠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군요. 서리는 대꾸 없이 돌아섰습니다. 봉현이 죽을 떠먹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에 깊은 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봉현이 아침을 다 먹고 짐을 챙기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서리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봉현은 인사를 하러 다가갔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서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순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빛이 스쳤지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길 조심히 가십시오. 봉현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 봉현이 돌아보자 서리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를 다시 지나실 일이 있거든 들르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이 집은 온전치 못한 곳입니다. 서리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온전치 못한 집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봉현은 고개를 갸웃하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봉현은 결국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근처 주막에 가려던 길이 산사태로 끊겨버렸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서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리는 문을 열고 봉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령, 아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다른 곳이 없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더 재워주십시오.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 밤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예, 무슨 일 말입니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현을 사랑채로 안내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지요. 봉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랑채에 홀로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봉현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 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경고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휘익,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봉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아니, 정확히는 서리의 방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흐흑. 이번에는 분명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서리가 우는 것일까? 봉현이 일어나려는데 문득 서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요. 봉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고 서러운 마치 원한이 서린 듯한 소리였지요. 봉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현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채 쪽을 향한 창문으로 희미한 기운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이었지요. 바람도 없는데 무언가가 흐느적거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봉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 소리와 기운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봉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지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리가 다시 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봉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반을 든 그녀의 손에서 그릇이 덜컹거렸지요. 아무것도 들으신 것이 없습니다. 도령의 착각입니다. 하나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봉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소반을 내려놓고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봉현은 흔들리는 서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분명 무언가 있다. 서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봉현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봉현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마을을 둘러보기로 한 것이지요.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열채 남짓한 집들이 산기슭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현이 우물가에 다다르자 장정 한 명이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것으로 보아 밭일을 하는 사람인 듯 했지요. 봉현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을 잃어 이 마을에 머물고 있는 유봉현이라 합니다. 장정은 봉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최달식이라 하오. 그런데 도령, 어디에 묵고 계시오? 장설이라는 분의 댁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달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과부댁 말이오? 거기에 묵고 계신다고? 예, 그러합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달식은 한참을 말없이 봉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레박을 내려놓고 봉현을 마을 끝 정자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는 듯 했지요. 도령, 그 집은 예사로운 집이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의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되었소. 그런데 그 죽음이 심히 의문스럽다오. 봉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식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서리의 남편 장인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오. 의원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혹시 병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 이상한 것은 그 뒤부터요. 서리의 집에서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소. 누가 우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봉현은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달식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수가 죽기 전 서리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 하오. 집안을 조심하라고요. 집안을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소. 인수는 그 말만 남기고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집안에 역기가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달식은 말을 흐렸습니다. 봉현이 재촉하자 그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지요. 누군가 인수를 해쳤다는 소문도 있소. 누가 그를 해쳤다는 것입니까? 달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더는 말할 수 없소. 도령도 괜히 깊이 알려들지 마시오. 그저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소. 달식은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봉현은 홀로 정자나무 아래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 집안을 조심하라는 유언,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기이한 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지요.
봉현은 천천히 서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안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서리가 마루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무언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아, 도령.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방금 돌아왔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손이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봉현이 그릇 조각을 함께 줍는데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안채 안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봉현이 자세히 보려 하자 서리가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지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서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봉현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러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도령, 제발 이 집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도령을 위한 일입니다. 서리의 눈에는 간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도움을 청하는 듯한 빛도 어려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가 다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리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봉현에게 저녁상을 내왔지만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봉현이 밥을 먹는 동안 서리는 마루 끝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옆모습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현이 밥을 다 먹고 서리를 불렀습니다. 부인.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혹시 남편분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남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현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리가 입을 열었지요. 도령이 그렇게까지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군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못하셨습니까?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채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 희미한 기운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말하면 저도 그리고 이 집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현은 서리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3년간 혼자서 엄청난 비밀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제 남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저를 아꼈습니다. 우리는 비록 넉넉지 못했으나 행복했지요. 봉현은 조용히 서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리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인 줄 알았지요. 하나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서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피를 토했고 몸은 점점 말라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지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집안을 조심하시오. 집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하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았지요. 서리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현은 차마 재촉하지 못하고 기다렸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서리는 안채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지요. 밤이 되면 집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흐느끼는 듯한, 신음하는 듯한, 그리고 때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봉현은 자신이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슬픔에 빠져 헛것을 듣는다 생각했습니다. 하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집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기도 했지요. 물건이 움직인다니. 예. 어떤 때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어떤 때는 그릇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밤마다 제 방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봉현은 서리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서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 집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그리고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이한 일들이 남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집안을 조심하라 했던 그 말의 뜻을. 무슨 뜻입니까?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봉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지요. 남편의 아버지 장규상입니다. 시아버님이라니. 그럴 리가.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남편이 병들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님께서 집에 자주 드나들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규상 영감은 욕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집과 땅이 모두 남편 명의였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지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했지만 남편이 죽고 제가 과부가 되면 그러면 영감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게는 자식도 없고 친정 식구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일 뿐이지요. 장규상 영감은 저를 몰아내고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관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규상 영감은 이 고을에서 힘있는 양반입니다. 제가 무어라 말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오히려 저만 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하나 이대로 두실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남편분의 원통함을 그리고 그대의 고통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합니다. 서리가 놀란 눈으로 봉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령께서 나서시면 도령도 위험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봉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봉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지요. 고맙습니다. 하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장규상 영감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봉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리는 봉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봉현은 홀로 사랑채에 남아 생각에 잠겼지요. 장규상이라는 자가 아들을 해쳤다니. 그것도 재산 때문에. 이보다 더 패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현은 그것이 인수의 혼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혼령. 봉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대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흔들리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봉현의 말을 듣고 안심한 듯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봉현은 일찍 일어나 황춘매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을의 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야 했지요. 할머니는 마을 어기 초가집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미, 여쭤볼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황춘매는 봉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부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먼. 도령 얼굴에 씌어 있소. 예, 실은. 봉현은 서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황춘매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일을 드디어 알게 되었구먼. 그럼 할미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황춘매는 나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봉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으니 모를 리가 있겠소. 장규상 영감의 욕심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소. 할머니는 봉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내우며 말을 이었지요. 인수가 죽기 반년 전쯤이었소. 장규상 영감이 아들에게 집과 땅을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하나 인수는 거절했지요. 아들이 거절한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인수는 가난했지만 제 힘으로 장가를 들고 집을 마련했소. 그런데 늙은 아비가 와서 내놓으라 하니 들어줄 리 없지요. 황춘매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였소. 장규상 영감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한 것이.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더니 얼마 안 가 인수가 병들기 시작했지요. 혹시 독을 쓴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황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그리 생각했소. 하나 누구 하나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장규상 영감은 이 고을 아정과도 친했고 수령에게도 뇌물을 바치며 권세를 부렸으니까요. 봉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제 자식까지 해친 인간이라니. 그럼 왜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까?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겠소. 더구나 친정 식구도 없는 여인인데. 장규상 영감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저 계집 하나쯤 내쫓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지요. 황춘매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계집이요. 3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텨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봉현은 서리의 고통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미,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아십니까? 장규상 영감이 장인수를 해쳤다는 증거 말입니다. 황춘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라. 인수가 죽기 며칠 전 최달시기가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소. 달시기가요? 그래요. 달시기가 밤늦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장규상 영감이 약초꾼을 만나는 것을 봤다더군요. 그런데 그 약초꾼이 수상한 자였다 하오. 수상하다니요? 독초를 캐서 파는 자라는 소문이 있는 자였소. 달식이는 그때 장규상 영감이 그 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받는 것을 봤다 했지요. 봉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초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른 고을로 떠났다더군요. 아마 일이 커질까 두려워 도망친 듯하오. 봉현은 아쉬웠지만 달식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더 있소. 황춘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수가 죽고 난 뒤 장규상 영감이 관가에 가서 그 집과 땅을 제 명의로 바꾸려 했다더군요. 하나 이상하게도 문서가 사라져서 못했다 하오. 문서가 사라졌다니요? 그래요. 인수가 살아있을 때 문서를 어딘가 숨겨놓았던 모양이요. 아마 아비를 믿지 못했던 게지요. 봉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는 죽기 전에 이미 아비의 흉계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규상 영감이 서리를 괴롭히며 문서를 내놓으라 했지요. 하나 서리도 어디 있는지 몰랐소. 그래서 영감은 아직도 그 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봉현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장규상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죽였지만 정작 문서를 찾지 못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오. 황춘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소문이 또 돌더군요. 장규상 영감이 서리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 한다더이다. 시집을요?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서리를 시집 보내고 그 대가로 집과 땅을 받으려는 속셈인 듯하오. 어차피 과부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 아무한테나 팔아넘기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게지요. 봉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팔아넘기려 하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막아야 합니다. 도령 조심하시오. 장규상 영감은 위험한 자여. 도령까지 해를 입을 수 있소. 괜찮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춘매는 한참을 봉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소. 제가 장규상 영감과 약초꾼이 만나던 장소를 알고 있소. 그리고 달식이도 기꺼이 증언할 것이오. 고맙습니다, 할미. 봉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춘매는 봉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령,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요. 도령은 그 도리를 아는 귀한 분이시오. 봉현은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반드시 장규상의 악행을 밝혀내고 인수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글을 읽는 선비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봉현은 먼저 최달식을 찾아가 그날 밤 목격한 일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달식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봉현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증언하기로 했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봉현은 장규상을 찾아가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 봉현과 서리는 함께 장규상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기와집은 제법 크고 화려했지요. 담장도 높고 대문도 웅장했습니다. 봉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뉘시오? 유봉현이라 하오. 장규상 영감을 뵈러 왔소. 하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는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바로 장규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장규상은 서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 내가 여기는 웬일이냐?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봉현이 나섰지요. 영감,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3년 전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규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요? 아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병을 앓으셨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봉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감께서 아드님 댁에 자주 드나드셨다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병드신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지요. 장규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함부로 말 조심하시오. 내가 제 자식을 해쳤다는 말이오? 저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봉현이 말을 이으려는데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이 죽기 전 집안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장규상은 비웃었습니다. 죽어가는 놈이 한 헛소리를 믿는 게냐? 헛소리가 아닙니다. 서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지요. 아버님께서는 집과 땅을 탐내셨습니다. 남편이 내놓지 않자 독을 쓰셨습니다. 장규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감히 어디서 함부로. 증거가 있습니다. 봉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영감께서 3년 전 가을 독초를 파는 약초꾼을 만나신 일이 있지요. 장규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최달식이라는 이가 그날 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감께서 그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받는 것을요. 봉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아드님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지요. 하나 독초를 먹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합니다. 장규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지요. 아드님이 돌아가신 후 영감께서는 집과 땅의 문서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하나 문서가 없어 지금까지 차지하지 못하셨지요. 봉현이 서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리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집과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장규상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좋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모양이니 흥정을 하지. 내게 집과 땅을 넘기면 이 일을 묻어주겠소. 흥정이라니요? 어차피 증거도 확실치 않소. 달시기의 말만으로는 나를 어찌할 수 없소. 차라리 서로 좋은 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봉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봉현은 다시 품을 뒤적이더니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을 원님께 올릴 상소문입니다. 영감의 죄를 낱낱이 적어 놓았지요. 장규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영감의 악행을요. 실제로 봉현은 지난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이들도 진실을 알고는 하나둘 뜻을 모았지요. 장규상의 악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영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드님을 죽인 죄를 인정하십시오. 장규상은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교활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지요. 내가 그랬소. 서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집과 땅이 너무 탐났소. 내 평생 모은 재산도 없는데 아들놈이 혼자 잘 사니 배가 아팠지. 하나 놈이 내놓지 않으니 내가 독초를 구해 밥에 타먹였소. 장규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나 문서를 찾지 못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소. 그래서 며느리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그만하십시오. 서리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 자식을 돈 때문에 죽이다니. 장규상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봉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감의 죄는 관가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달식의 목격담이 모두 관가에 전달되었습니다. 수령은 사건을 조사했고 장규상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지요. 장규상은 곧 잡혀갔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마침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3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지요. 봉현은 그런 서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장규상이 관가에 끌려간 그날 밤 서리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들리던 그 기이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흐느끼는 듯한 기운도 차가운 느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봉현은 사랑채에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마치 오랜 시간 짓눌렀던 무거운 돌이 치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도령 간밤에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다고 고맙다고. 서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현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다. 예, 남편이 드디어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도령 덕분입니다. 서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령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영원히 원한을 품은 채 이승을 떠돌았겠지요. 서리의 말에 봉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지요. 글을 읽고 학문을 닦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인,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서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봉현은 마당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만이 학문의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의 뜻이므려. 서리는 봉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 뜻을 잃지 마십시오. 봉현은 서리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도 그대와 남편의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봉현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리는 정성스럽게 싼 주머니를 봉현에게 건넸지요. 길에서 드십시오. 변변치 못하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도령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서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현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사십시오. 남편분도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봉현이 대문을 나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황춘매 할머니와 최달식도 있었지요. 도령 고맙습니다. 도령 덕분에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황춘매가 봉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령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셨소. 부디 앞날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할미. 봉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니 서리와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봉현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산을 넘어 한참을 가던 봉현은 큰 바위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곱씹었지요. 우연히 들른 마을에서 겪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봉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선비는 자신의 영달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로구나. 봉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인수의 원한이 풀려 맑아진 하늘처럼 보였지요. 인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인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봉현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과거 급제를 위해 공부하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세상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선비로 거듭난 것이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봉현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서리와 인수의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봉현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지요. 봉현은 저녁을 먹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리처럼 억울함을 혼자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봉현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인수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 도령 덕분에 제가 편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봉현이 대답하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지요. 이제 그의 앞날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봉현은 작은 새빵을 얻어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선비들과 학문을 논했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공부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봉현은 밤마다 책을 읽으며 서리와 인수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백성을 괴롭히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세상.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벼슬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봉현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없었고 틈만 나면 글을 지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선비들도 봉현의 열정에 혀를 내둘렀지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게. 몸을 상할 것이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봉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지요. 봉현도 그들 사이에 섞여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내려졌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는 제목이었지요.
봉현은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3년간의 고통을 털어놓던 그녀의 모습이. 봉현은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듣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권세 있는 자가 그것을 악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한 통치는 높은 자리에서 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봉현의 붓끝에서 글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겪고 느낀 진실이었지요. 신하된 자는 마땅히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야 한다. 한 사람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봉현은 서리와 인수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담아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할 때 비로소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것이 곧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도리일 것이다. 봉현은 붓을 놓고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글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안을 제출했지요. 보름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급제자 명단에 유봉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의 말입니다. 함께 공부하던 선비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유형, 축하하오. 장원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적이오. 고맙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봉현은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급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봉현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벼슬은 낮은 자리였지만 봉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지요. 그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봉현은 잠시 휴가를 얻어 그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보다 밝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서리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습니다. 서리는 봉현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도령,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 하겠군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유봉현입니다. 서리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집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도령 덕분에 이제는 편히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잘 지냅니다. 서리는 봉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서리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이곳에서의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봉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제가 이번에 이곳에 온 것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사라니요? 예.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이곳에서 배웠으니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령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부디 그 뜻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봉현은 마을을 떠나기 전 인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지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인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현은 묘를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봉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현은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지요. 사람들은 봉현을 가리켜 백성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봉현에게 어떤 높은 벼슬보다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시작에는 서리와 인수, 그리고 그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